요즘 일본이 묘사한 이순신 장군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기에 간행된 일본 소설 조선 정벌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사파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파 모두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의 얼굴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장비토는 일본 전설 속의 도깨비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 사파는 총을 맞고도 두려움 하나 없이 총알을 빼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닌 인물로 본 거죠. 이를 2017년에 방송으로 소개한 우리나라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은 악마나 악귀 같은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네티즌은 당연히 이렇게 상상도처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이순신 장군 얼굴을 본 일본인은 살아서 못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많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조선 수군이 해상으로부터 공격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육지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아군이 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배에 올라 도망치려고 했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위선 26척이 조선 수군의 포화와 불화살이 격파되고 많은 외병이 괴멸됐습니다. 이 싸움이 우포대첩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내내 왜군이 조선 수군을 만나 도망가거나 숨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이순신 장군에게 패에 수몰된 외놈들은 태풍 때문에 죽었다고 날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순신은 충성스러움과 용맹함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해군제도 사토 테츠타는 1908년 발행한 저서에서 역사상 최고의 제독은 동방의 이순신과 서방의 호레이쇼 넬슨이라고 말했고, 1929년 해군 소주와 출신 작가 가와타에이 서오는 소설에서 당연히 세계 제1의 해장은 조선의 이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본 제국 122대 일왕에게 직접 진상된 뒤 전국 중학교로 배포된 제국 해군사론을 쓴 오가사와나 나가나리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동양에 둘도 없는 지도자이지만 일본 수군의 해상 전술이 뛰어나지 못해 이순신에게 장악당했다. 우세한 해군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사실 일본에서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역보정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이순신을 평화한다면 그 이순신에게 박살이 나서 결국 몰락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그 외 일본의 수많은 장수들이 이순신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졸병 수준으로 격화돼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당시 도요토미 정권 하에 무장들은 전국시대를 거쳐온 이름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더 편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2002년 KDX2 사업으로 4,000톤급 충무공 이순신함급 구축함이 건조됐습니다. 이순신함은 한국 해군 최초로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톤수로는 5,500톤급 함정이지만 적 레이더상에는 1,200톤급 함정으로 나타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함정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청해부대에 파견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상선과 우방국 상선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의 영토 가지고 무리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공해에 진입하자 일본이 갑자기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며 발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동해상 한국 반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반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해선입니다. 한 나라의 영토나 영해 상공과는 다른 개념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지만 독도 북쪽 지역에서 합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당시 중국 군용기 4대가 차례대로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이 4대 중 2대는 중국 H-6K 폭격기였는데 카디즈를 이탈에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2대는 독도 동쪽에서 진입과 이탈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를 진입하기 이전에 우리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가 카디즈를 침범하면 해당 국가들의 군용기보다 더 많은 군용기를 대응 출격시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나댄 겁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에 진입한 22일 당일 자국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습니다.
우리 구역인데 왜 지네가 나대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3일 교도통신은 러 폭격기가 전날 독도 주변과 스시마 해협 등을 비행하면서 일본 방공식별 구역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그 조치로 항공자 위배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몇 대가 출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독도를 왜 일본이 지키냐며 일본이 완전 오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투기가 일본 영공까지 침범했으니 일본도 출격한 게 타당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긴급발진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독도 주변이라는 단어를 가장 앞세워 밝혔습니다. 아주 진의 구격이라고 못을 박은 거죠. 그런데 대다수 네티즌들은 오히려 한국의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러, 일 전투기쇼 구경하냐, 차라리 친중이 낫겠다, 도대체 한국은 뭐했냐 등 열받아 하는 댓글이 기사에 수두룩하게 달렸습니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F-35 전투기, 첨단 미사일, 잠수함, 첨단 군수 장비, 거기다 60만 대군의 예비군 300만의 군사력이 있는데 바로 대응을 해서 격추하든지 밀어내든지 아님 위협 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카디제에 침입할 거라는 사실을 한국도 알았다는 점입니다. 12월 22일자 보도된 한 뉴스에 의하면 합참은 이날 중국 군용기는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정보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 미리 러시아와 연합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거라는 거죠. 러시아와 우리 군이 직통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망은 미비해서 중국이 대표로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자체 방공식 별구역을 뜻하는 카디즈라는 개념이 없어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한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 통보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죠. 국제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사전에 통보하고 러시아와 함께 우리 카디즈에 진입했어도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응 출격하긴 했어도 경고 사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일본 애들은 사전 통보를 못 받아 지레 겁먹고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 아니냐, 지소미아는 어디다 두고 왜 일본은 정보를 못 받았을까 등 일본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구한 게 아니라 사전 통보했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아무리 러의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해도 우리 군이 반대로 중국의 방공식 별구역에 수시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사전에 대응 출격을 한 뒤 외교부를 통해 양국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카디즈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도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중국이 출격시킨 H-6 폭격기와 러시아가 출격시킨 투폴레트 폭격기, 수-52 전투기는 통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하는 공군 패키지 전력입니다. 정해진 스케줄에 뻔한 패키지 전력으로 구성된 연합훈련이었지만 그래도 군용기 총 19대가 카디즈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례적입니다. 작년 7월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카디즈에 진입한 적이 있었지만 즉해야 군용기 5대가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군용기가 4배 가까이 불어난 데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력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23일 미국은 철통같이 동맹을 방어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2월 23일 미국 국영방송 VOA는 미국 국무부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밀접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역시 같은 날 허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관해 소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죽음의 백조를 남중국해로 출동시켰습니다. 미국의 비욘 비랜서 전략폭격기는 동체 모양이 백조와 닮아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국은 러가 카디즈에 진입한 바로 다음 날 이 죽음의 백조 2대와 KC-135와 공중공격기 1대를 남중국해로 보냈습니다. 죽음의 백조들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1시간 동안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2019년 8월 러시아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일본을 지구상에서 20분 내로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겁니다. 이 당시는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 열도를 두고 영토 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쿠릴 열도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러시아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에게
쿠릴 열도는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보다 못한 푸틴은 핵 전략 폭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 주변에서 이 정도로 대규모 비행 훈련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러시아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군사 전문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퇴학군인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접근했던 전략 폭격기는 전투기와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러시아가 한물 같다고 생각했다가 상상과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로 일본은 쿠릴 열도를 두고 도발이나 망언을 시전한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일본이 독도 가지고 나대면 러시아처럼 묵직한 한마디를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KR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